네, 간밤 미국장에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고요.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많이 실리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이제 내년에 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오를 이유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지금 산타랠리 기대감이 큰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최근에 나타나는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낙관론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소들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좀 희망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먹는 치료제까지 보급되고 하면 이게 좀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좀 빨라질 거다라는 이런 낙관론이 형성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긴축이라고 하지만 시장에서의 생각은 연준이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으려고 긴축을 확 하면서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게 사실상 제일 주식시장에서 위험한 거거든요.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그 자체가 아니고, 뭐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올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걸 몇 달 앞당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긴장하는 거는 아니고, 이 금리 올리다가 물가만 잡는 게 아니고 경기도 잡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과거에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래 왔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올리고 나면 경기 침체가 어느 순간 나타나는 패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준이 이제 상당히 완만하게 올릴 것이다. 경기가 꺾이지 않도록 완만하게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도 좋아지고 뭐 연준이 금리 좀 올리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화이자 경구 치료제뿐만 아니라 머크의 이제 치료제도 FDA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오미크론의 그러니까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가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확실히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변이가 나오더라도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신약이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이제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게임 체인저는 백신은 아니었던 거죠. 백신을 접종을 하면 바이러스는 이제 거기서 또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이로 계속 진화해 나갔기 때문에 백신만 가지고는 이 바이러스가 감기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치료제라고 하는 건 확실히 게임 체인저인 게, 이게 이제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안 넘어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백신보다는 이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많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얼마나 큰 부작용을 실제로 가져올 것인가라는 건데, 머크의 알약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꽤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보급됐을 때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한다면 확실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딸내미한테 약 좀 살 수 있겠니?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오기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걸리고 난 다음에,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5일 이내에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대중적으로는 구매를 못 한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설사, 그리고 고혈압, 이런 그 부작용 내용들이 있다 그러네요. 근데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약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 바이오 기술이 개발돼 가고 있고, 증시 입장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연준이 제대로만 작동을 하면 큰 영향은 미칠 수가 없다. 코로나도 앞으로는 점점 해결법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낙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지네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6%, 7%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기저효과 영향이 큽니다. 작년에 낮았던 영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을 지나면 3, 4%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 4%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심각하게 때려잡으려고 한다면, 그럼 이거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연준은 그 정도 물가 상승률을 방치하게 될 것 같아요. 방치하게 되면 뭐 예전에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평균 물가 상승률은 전 세계적으로 한 1.5% 정도였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보면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때려잡아서 다시 1%로 낮추려고 들면 경제도 무너지게 될 것인데, 3, 4%를
연준이 용인한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으로서 나쁠 건 없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또 기업들이 매출이나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이 한 1, 2년 지나고 나면 물가 상승은 주식시장의 3, 4% 정도의 물가 상승은 주식시장의 그런 악재는 아니에요. 다만 채권시장의 악재일 수 있겠죠.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이제 어제 우리 미국 시장이 지금 휴장을 앞두고 PCE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상치가 한 2% 정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5.7%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제 우려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안 쓰는 저 PC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씁니다. 우리가 보통 CPI를 쓰죠. CPI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품목을 이렇게 딱 정해놓습니다. 한 달에 깻잎 몇 장 먹는다, 소고기 몇 그램 먹는다 정해놓고 그걸 5년 동안 안 바꾸고 이제 계속 그 가격만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CPI 방식이라고 하고, 근데 미국 연준은 CPI 방식 자체가 사람들의 소비가 패턴이 바뀌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PC라고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 지출하는 거를 갖고 물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쓰는데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표가 이거죠. 그러니까 CPI는 이미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PC가 이제 5.7%까지 올라갔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해요. 네. 놀라운 일이긴 한데 왜냐하면 연준이 올해 초에 전망하기를 얼마 전까지도 이게 2%대라고 전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바꿨고 뭐 이미 이제 지금이 전년 대비로 5.7이긴 하지만 연간으로는 뭐 4% 좀 넘는 정도가 될 것이고 내년에도 한 3% 정도 물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전망하는 거기 때문에 5.7%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물가는 우리가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이 낮았으면 올해가 그냥 튀어 올라가는 이거였는데 이것 가지고 굳이 큰 생각을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는 3, 4% 물가가 일상화될 건데 그걸 연준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지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것에 너무 주목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번에 신뢰 지수가 115를 좀 넘었어요. 뭐 예상치가 한 111 정도 됐는데 네. 미국 경제라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비 중심의 경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개인 소비 지출 PCE가 5.7%를 돌파를 하고 또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5를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은 야 이건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돈을 쓰시는 것 같고 반증으로 또 한 개 나온 게 주택 판매가 1.9%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견뎌내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방향. 연준은 여기다 이제 조금씩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방향. 어떻게 보면 매우 건전한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경제 부담을 주는 물가가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실질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사고 싶은데 이게 기업의 비용이 올라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뭐 유가가 올라갔다든가 네, 물류 네. 비용이 올라가서 100원짜리가 110원 됐다. 그러면 그만큼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줄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흔히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하죠.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나빠지고.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 단계로 임금이 올라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구매력이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또 물가도 올라가요. 물가 올라갔다고 또 월급도 올려달라고 하고 이런 식의 임금과 물가가 서로를 물고 물리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네. 돌아가는 이걸 인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게 생기면 경제도 성장하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걱정할 거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소비가 죽고 경제가 이제 침체로 빠지는 거 이건데 이거는 아니고 지금 이미 임금 상승이 시작됐고 거기 따라서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임금과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인플레이션에서는 경제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앞당기려고 들겠죠. 가령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투자를 언제 할지는 모를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으면
뭐 투자를 좀 앞당깁니다. 기업들이. 이게 뭐 케인스가 저기 기업 투자는 금리가 낮다고 기업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동물적인 어떤 야성, 네. 애니멀 스피릿이 기업에 투자를 낳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런 거죠. 뭐 저금리 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기업가들의 동물적인 야성을 자극을 하는 거죠. 지금 물건 만들어서 나중에 팔면 돈을 버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좋다. 그동안 네. 우리가 1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너무 경제가 고통을 많이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경제에도 좋고 다 좋다. 다만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 주식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있겠죠. 물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 금리 올라가는 걸 잘 컨트롤만 해준다고 한다면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 주식 시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는 금리가 잘 통제가 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저금리가 아니라 동물적인 감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 발표를 한 마이크론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잘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의 봄이 오는 건가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이키 같은 기업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특징이 있을까요? 어떻게 잡아볼까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지금 공급망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소싱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수입하는 선을 중국에서부터 다른 나라로 좀 다변화시키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의 핵심적인 산업은 이제 국내로 바꾸고 있는 중이죠. 국내 그렇죠.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뭐 미국과 중국 사이 경제 갈등이라는 거는 나쁜 이야기이긴 하지만 둘이 서로 공급망이 끊어지게 되면 미국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중국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중 간의 경제 갈등, 패권 경쟁이 몇 년 동안 기업의 투자를 상당히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은 뭐 전반적으로 다 상태가 좋아요. 근데 다만 이게 한국하고 커플링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부정적인데 이미 디커플링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저러고 있는데 그러면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움직이게 되는 거고 한국 기업들이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의도는 자기들 스스로 그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좋다라는 게 한국도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올해 초반부터 미국이 공급망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시장, 미국 시장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 보고 미국 올랐으니까 한국 올라간다. 이게 한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7, 80%가 이 논리를 갖고 움직이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조금 아쉬워할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론이 오르면서 반도체의 봄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이제 반도체 겨울이라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주장했던 거를 좀 철회하고 다시금 좀 탑픽을 삼성전자로 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8만 원을 회복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기대감 속에 같이 오르는데 좀 디커플링이 된다. 사실 마이크론이 오른 만큼 오르지는 못했어요. 지금 조금 덜 오른 감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가령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죠. 네. 근데 요즘 메모리가 사람들이 스마트폰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메모리를 사진도 많이 찍고 하기 때문에 메모리 많이 필요한데 고가의 낸드 플래시를 막 깔아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클라우딩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메모리를 돈을 주고 사는 방식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낸드 플래시나 그렇고 그다음에 디램은 또 이쪽에서는 옛날과 달리 CPU를 만드는데 예전에는 디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칩이 이제 굉장히 작아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을 개발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디램이 그렇게 많이 소모가 안 되는 소요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만큼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할 때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고, 물론 뭐 기업이 전통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메모리 수요가 꽤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그거는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뭐 미국의 어떤 기업이 뭐 비슷한 기업이 움직인다, 우리도 같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시장을 지금 비교를 했을 때 미국과 크게 많이 오르지 못하는 거를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많이 악화됐다라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일평균 거래 대금이 반토막이 나면서 지금 19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서학개미로 많이 이동한 모습도 있고, 가장 큰 변심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올해 초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거기가 주가의 고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도 스스로 좀 약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을 현저하게 압박을 하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동학개미의 변심이라기보다는 빚으로 일구온 흔히 말하는 이제 B2라고 하는 것이 B2는 두 가지로 끝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파멸적인 일이 생길 수 있죠. 주가가 폭 나가면서 반대 매매 나오고 하면서 B2가 정리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이제 돈줄을 압박을 하면서 더 이상 B2가 안 되니까 가격이 조정을 서서히 받는 건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동학개미 변심이라보다는 B2의 해소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B2의 해소 과정이다. 저는 말씀하시는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손현정하고 제가 방송을 8월 말부터 했죠. 24일부터. 그때부터 은연중에 왜 자꾸 우리 증시만 바라보느냐, 좀 동쪽도 바라봐라, 이런 말씀을 맞습니다. 많이 드렸어요. 이 서쪽으로 투자를 많이,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하는 그 경향이 한국경제TV의 주식경제가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을 하나 썼으면 하는 저희의 영향인가요? 저희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대중 교수는 특히 더 많은 기여를 그렇죠. 한 부분이 항상 있고요. 테슬라. 예, 테슬라 이야기를 하셨고. 자, 이제 두 분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결국은 뭐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잘 돼야지 우리 국민들 중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희망을 갖고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내년에 이제 우리가 보기에 방금 말씀하신 반도체, 또 전기자동차, 배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나오던 뭐 메타버스, NFT, 뭐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는데, 이 외에는 다른 종목이 없을까요? 오직 이 종목들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되고 이쪽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차이가, 미국 주식시장은 워낙 다양해요. 종목들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쪽으로 집중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을 거의 안 탑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가는, 그러다 한 번씩 폭 나가기도 하지만 경기 침체 때 꾸준하게 가는데 반해서 한국 시장은 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올라갈 네. 때는 미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못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국은 계속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경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제조업,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도 뭐 테마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미국과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 경기 사이클을 안 타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가 이게 지금은 하강 국면인데 이게 상승 국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상승 국면이, 글로벌 경기의 상승 국면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또 반짝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글로벌 경기가 하강하게 되면 주가가 또 떨어지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반도체 같은 거, 그게 반도체의 겨울이다, 봄이다, 이런 걸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근데 한국 시장은 가령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걸 보게 되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진단 말이죠.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한국 시장이 이 경기 선행지수가 올해 여름부터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목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반도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반도체 겨울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국 주식을 하시는 경우에는 미국 주식하고 다르다. 여기는 벌 때 벌고
대충 어느 정도가 되면 끝, 스톱, 시작. 그러니까 투자할 때와 쉴 때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걸 네. 미국처럼 꾸준하게 계속 산다 이렇게 들어가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이 3년 국채 금리와 연동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는 한 30년 국채, 조금 이제 장기 금리와 연동이 되는 감이 있는데, 그러면 경기 사이클도 좀 이유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책의 기간도 있을 거고, 또 먹고 사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중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짤 수 있을 때 어떤 점에 방향성을 두고 짜야 될까요? 미국은 워낙 가진 게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미국은 거의 폐쇄 경제처럼 자기 혼자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돌아가요. 물론, 거대한 섬처럼. 네. 그리고 항공모함 같은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파도가 쳐도 이게 항공모함이 침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대표적으로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다에 떠 있는데 조그만한 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경제의 차이가 그리고 갖고 있는 산업의 차이가 주식시장의 차이를 낳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하고. 근데 이것도 뭐 좋을 때는 엄청 좋게 되죠. 미국보다는 훨씬 네. 좋게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경기 선행지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저는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이제 좋은 종목을 골라서 꾸준하게 내가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계속 투자를 해가면서 내가 이제 돈 필요할 때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시장인데 한국 시장은 뭐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거 봐야죠. 파도가 어느 쪽에 치고 들어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는 파도가 크게 치면 흔들리는 배예요. 항공모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같은 걸 보고 이게 조만간에 하강할 것 같다 싶으면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거나 그대로 유지하지 그걸 그대로 이제 계속 미국은 올라가는데 왜 한국은 못 올라가지 하면서 더 매수를 늘리거나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아요. 예. 현정 씨가 지금 질문 드렸던 내용을 우리 김일구 센터장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항공모함 한 대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 2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나가면 이 덩케르크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덩케르크 영화를 보면은 그 많은 철수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영국의 조각배들도 다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있으나 두 항공모함이 동시에 움직여 버리면 이 파도에 전부 다 이 배가 떴다가 내려앉았다가 하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중국 경제가 과연 미국 경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니까 중국 경제가 돈을 푸는 걸까 아닌 걸까 그냥 이거 임시적일 것까 다 감안하셔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푸는 단계가 아닙니다. 기업의 부도가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일어나니까 그걸 좀 완화시켜 주는 거죠. 기업이 이쪽 기업 무너지고 저쪽 기업 막 무너지니까 어디선가 돈이 자꾸 모자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돈을 넣어서 좀 돌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그 돈이 실물 경제에 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그거는 이제 은행 시스템이 유지가 네. 되고 하는 그쪽으로만 좀 도는 정도고. 근데 중국은 지금 그런 거죠. 부동산 개발 쪽이 워낙 자원도 많이 쓰고 이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 기업들을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이걸 언제까지나 끌고 갈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번 겨울 정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할 것 같은데 그런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강력한 부양책을 쓸 겁니다. 근데 네. 새로운 부양책은 이제 건설업 인프라 투자 이런 걸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2, 3년 전부터 중국이 쓰던 건데 개인의 소비,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식의 그런 부양책을 쓰겠는데 아마 그거는 봄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미국 쪽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을 보면 80년대 중반 이후에 모든 인프라가 많이 건설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지난 지금 시점에 인프라를 재점검, 리모델링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큰 공사가 많아집니다. 네. 그럼 중국 역시 한 2030년대 후반대가 되면 다시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제 큰 나라의 경제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이런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성공과 실패가 분명한 선을 끊는 그런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